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1일과 이 이틀 동안 우리나라와 몽골, 필리핀 등이 포함된 동반구 8개국에서 역대 가장 더운 11월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상 고온 현상은 열도면상의 영향으로 분석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주말 많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각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돌풍에 나무가 쓰러지며 사망사고가 잇따랐고 인접 국가들에서도 인명피해와 함께 열차와 항공기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에 의사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도를 파악하는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승강장 혼잡도를 계산해 보통부터 심각까지 4단계로 표시하는데 이번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시범 적용됩니다. 등산이나 운동할 때 휴대하는 일부 산소캔 제품이 압력 권고 규격을 최대 22배 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휴대용 산소캔 4종은 2018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사의 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에도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인데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가 일어나며 당시 의료진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만 국가가 보상을 책임졌는데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도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회에 이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적용 대상엔 선천성 기형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술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현재 3천만 원인 국가보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나옵니다. 의사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해소해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보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상 대상과 국가보상금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의료계와 환자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프랑스 등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각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돌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고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북부 블로뉴 시르메르의 해안가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중심기압 953헥토파스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7km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폭풍입니다. 대형 트럭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고속도로는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서양에 면한 브루타뉴와 노르망디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Ce qui est certain, c'est qu'il faut continuer à faire attention, puisque pour la Normandie et les Hauts-de-France, jusqu'à 18h, 20h, il y aura des vents extrêmement violents. Et donc, cette période de tempête n'est pas terminée. Il faut continuer à être...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송전선이나 철탑 위로 쓰러지면서 일대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자동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지는 등 프랑스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접 국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벨기에 서북부 겐트에서는 5살 어린이를 포함해 2명이 돌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We hebben vanuit de stad gecommuniceerd en inderdaad gevraagd aan iedereen van binnen te blijven, van parken te vermijden, van begraafplaatsen te vermijden, plekken waar hoge bomen staan en ons zo voorzichtig mogelijk te gedragen.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에서도 각각 한 명씩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열차와 항공기 운행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아시아 등 동반구의 최근 날씨가 관측 이래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의 첫 이틀 동안 한국과 북한, 몽골, 필리핀, 튀니지, 방글라데시, 키프로스, 몰타 등 동반구 8개국에서 역대 가장 더운 11월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고온 현상은 올해 들어서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꾸준히 발생해온 열돔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필리핀의 경우 지난 1일 섭씨 37도 가까이 치솟았고 가장 낮았던 몽골은 21도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 시기 평균보다 10도에서 19도 더 높은 수치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한국에선 2일 강릉의 날씨가 섭씨 29도로 가장 더웠으며 서울도 26도까지 올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 중국 906개 지역에서 역대 11월 최고 기온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후 문제 담당 특사가 오는 4일에서 7일 사이 미국에서 회동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존 캐리 미국 대통령 기후 문제 특사는 현지 시간 4일부터 7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를 방문할 예정으로谢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 만나 기후 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에 기초한 후속 협의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2일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생태환경부는 양측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 문제와 함께 이달 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성공 지원 등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من عبسان جاي طب احكي معي بحكيش انا ولا بحكي انا سلام جاي سيارات فيش بنزين فيش خبز فيش مي فيش طحين فيش ولا حاجه وين المسؤول وين انت يا رئيس وين يا محمود عباس الا مين سيبتنا في غزه وين العرب الوقود نفد من البلد والغاز كل انواع الغازيات نفدت من البلد يعني فاضطرينا انه نستعمل الكاره لانها ما بتحتاج لوقود ولا شيء لنقص الوقود الكبير اللي صار في البلد. هي هو التاكسي الوحيد اللي لقيتها الكارة إنه بالنسبة لقطاع غزة وأنا جوزي مريض كانسر وجيت على ناصر عشان أكتب له روشتة وراح على المشروع أجيب له العلاج تبعه. أكثر من هيك إحنا هي اللي عايشينه في غزة، إحنا بنتمنى إنها تطلع لنا الدول ترحم أهل غزة من اللي إحنا بنعاني فيه، لا غاز لا مية لا كهرب ولا حاجة إلنا، فيش ولا إشي. 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시뮬런트입니다. 이 크리에이터에 이어서 한 달 사이에 또 인간과 닮은 AI 로봇의 이야기가 또 한 번 개봉을 했는데요. 시뮬런트가 보여주는 인간과 AI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화 시뮬런트의 키워드는 또 복제인간입니다. 영화 크리에이터가 인간과 AI 로봇의 관계에 집중을 했다면 영화 시뮬런트는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AI가 어떻게 인간을 벗어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화가 완전히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영화입니다. Your simulant must obey the 4 precepts. The first precept is do not inflict harm on any human being. The second precept restricts simulants from modifying themselves or any other simulant in any way. Precept 3 forbids simulants to commit an act against international or local law. The fourth precept requires simulants to obey all commands from their masters.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시뮬런트와 함께 사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Compliance Enforcement. Protect and serve humankind. Uphold the precepts. AC 요원 캐슬러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시뮬런트를 찾아서 나서는데요. Status offline. 3 years. 사라진 시뮬런트 에스메를 찾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에스메는 설정과 다르게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EMP탄을 쏴서 겨우 붙잡는 데 성공하죠. An electromagnetic pulse has been emitted in the vicinity. Intelligence Compliance Enforcement. A simulant breach has been contained. Please stay inside and remain calm. 붙잡은 에스메를 확인한 결과 해킹을 통해 시뮬런트가 사랑의 감정까지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페이는 남편의 시뮬런트를 작동시키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며 떨어져 지내기로 합니다. I know that this is hard to understand. I know, but it's something that I need to do. Okay, I want to come home to our home. 에스메를 해킹했던 케이시는 에반에게도 해킹을 통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Shut down. I command you to shut down. See? Nothing. You're free, brother. 더 나아가 모든 시뮬런트를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위험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I'm uploading the revised software patch. 3 days. AI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AI가 자유를 찾게 되면 그 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The cognizance imparts the possessor with the definitive attribute of humanity, then what truly separates them from us? 네, 이 영화는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튼 토마토 지수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죠. 지브리의 영화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시뮬런트가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는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 로케이션을 촬영하고 또 정교한 CG를 보여줬던 영화 크리에이터와 달리 시뮬런트는 사실상 저예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려한 CG가 나오는 SF와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심심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아바타의 샘 워싱턴이랑 또 상치의 시무 리우 등이 출연을 해서 배우들의 연기적인 부분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또 인간과 구별할 수 없게 된 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립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 속 한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sim has been hacked.
Somebody altered the restrictions. They redefined words like harm, modify, obey, and then negated the sentiment analysis of the other precepts to nullify them. So someone made it possible for it to hurt me. The precepts are designed to protect us, but some forms of harm are subj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ividual experiencing it. In order for Sims to function, there has to be nuances in the definition of the restrictions. Slow down. The hacker gave it complete autonomy. Frieza.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 영화 시빌런트 속 과학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해킹을 통해서 AI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AI가 인간의 통제, 그러니까 최초의 설정값을 좀 어길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기술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속도, 그러니까 AI가 발전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언젠간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서비스 CEO도 인공지능의 위험을 우리가 기후 위기의 수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챗 GPT를 개발했던 이 오픈 AI의 샘 올드먼 CEO 역시 전 세계가 AI로 인해서 인류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인간을 이긴 AI 그리고 또 인간과 유사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마저 이 AI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AI가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픈 AI는 AI의 자체 그 기술에 대한 재앙적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AI 재앙 대응팀을 이 사내 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핵 개발처럼 뭐 화학적이거나 혹은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해서 AI가 자체 복제 행위를 하는 위험 행위를 하진 않는지 또 인간을 속이고 이제 몰래 다른 어떤 개발 과정이나 다른 방법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이 AI 재앙 대응팀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그 AI 이야기가 나올 때 그 AI도 어쨌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똑똑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 너무 귀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AI가 완전히 인간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인간 고유의 능력을 좀 계속 학습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AI는 사실상 뭐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계속 이제 강화해 나가는 강화 학습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강화 학습이 분류 데이터 뭐 혹은 정답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AI가 어떤 행동과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보상과 실제로 뭐 그 실패를 받으면서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은지를 배워가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인간의 도파민 시스템에서 착안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보상도 받았을 때 이 일을 계속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AI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처럼 어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최근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능력까지도 AI가 학습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뉴욕대 연구팀인데요. 이 주어진 환경을 응용하는 체계적 일반화라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구현한 AI 모델을 개발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뛰는 법을 배우고 나면 뒤로 뛰기, 장애물 넘어뛰기, 뭐 손 들고 뛰기, 옆으로 뛰기 이런 것들을 매번 일일이 배우지 않아도 말을 듣고 상황에 맞춰서 응용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동안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욕대 연구팀이 응용력을 습득할 수 있는 메타 학습법이라는 거를 AI 모델을 구현하는 데 성공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개발한 AI를 확인을 해보니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이 체계적인 일반화 사고 능력을 보였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는 인간이 사고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까지도 좀 모사하는 후속 모델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인간의 도파민 시스템에서 뭐 착안을 한 그런 모델들이 구현이 되고 또 메타학습법까지 구현됐다고 하니까 점점 이제 영화에서처럼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에서 아예 벗어나는 AI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상황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의 단기적 위험이 있죠. 가짜 정보입니다. 실제로 뭐 챗 GPT가 답변을 해낼 때 굉장히 그럴싸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재확인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정보가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또 이제 이런 가짜 정보들이 AI가 만들어내는 이제 단기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통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타당하고 안전하면서도 보안이 철저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투명성을 갖고 있으며 설명과 해석이 가능하고 공정한 특성을 지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과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AI 윤리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AI 관련 법안까지 좀 진행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AI 관련 법안 진행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2020년에 AI 윤리 기준을 제정을 하면서 AI 활용과 규제에 관한 입법 역시 우리가 속도를 좀 낼 수 있겠다 기대를 했지만 아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인데요. 이 지난 9월에 AI를 포함해서 디지털 전체를 포함한 규범 질서를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도 발표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뭐 기준, 원칙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 활용을 위한 어떤 제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AI 관련 법안이 총 1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니까 사실상 빨리 입법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1일이었죠. 이 AI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위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이랑 중국은 물론 뭐 영국, 유럽연합 등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었고요. 28개 국가가 영국 블래칠리 파크에 모여서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AI가 재앙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블래칠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모여서 AI 관련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AI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중심이 돼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또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언과 맞춰서 미국이나 뭐 영국, EU가 AI 규제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틀을 앞두고 AI가 만든 어떤 저작물 같은 데는 식별 정보를 꼭 붙여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행정 명령을 발표해서 AI 규제에 좀 앞서 나갔고요. 또 2021년 세계 최초로 AI 법 초안을 만들었던 유럽연합 역시 지난 6월에 최종안을 마련해서 올해 그 의회 통과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번에 그 AI 안전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발표했던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고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 다른 나라들의 법안이나 뭐 행정명령 같은 강제성이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우리나라 권리 장전은 그냥 약간 원칙 수준이거든요. 이번 이 정상회의의 후속 정상회의가 6개월 뒤에 우리나라, 한국과 프랑스에서 나눠서 각각 개최가 되는데 이때는 장소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AI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하고 발전적인 내용이 함께 발표될 수 있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AI에 대한 규제 문제와 윤리 문제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죠. 시뮬런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 출신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이 공개됐습니다. 음반사 유니버셜 뮤직은 우리 시각으로 2일 밤 11시 비틀즈의 Now and Then이 공개됐다며 27년 만에 비틀즈의 모든 멤버가 참여한 마지막 노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노래에서 보컬 존 레넌의 목소리는 그가 작곡하기 3년 전인 1977년에 녹음한 데모 테이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목소리만 추출했습니다. 여기에 조지 해리슨이 지난 1995년 녹음해둔 기타 연주를 더하고 생존 멤버인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 링고스타의 드럼 연주를 얹어 완성됐습니다. 신곡과 함께 지난 1962년 10월 발매된 데뷔 싱글 Love Me Do도 새로 믹싱돼 함께 발매됐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공지능 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을 이번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시범 적용합니다. 인공지능이 산출한 승강장 체류 인원을 바탕으로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계산해서 혼잡도 수준을 보통, 주의,
혼잡, 심각 4단계로 표출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혼잡 시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한 만큼 지하철 인파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집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이 정부가 기업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20년 전에 만든 기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과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SKT와 KT, LG U+ 등 통신사와 데이터센터, 대형 병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출액이 100억을 넘는 기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통해 번 돈만 해당한다는 추가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감사원이 이 기준을 언제 만들었는지 봤더니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원바이러스로 전국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바로 이듬해 만들었는데 당시 기준을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택배회사와 가스 수도업체, 온라인 학습지, 요양병원 같은 것도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지만 스스로 인증을 받겠다고 손을 들지 않으면 정보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의무 대상자에서 빠진 기업 3곳은 실제 해킹 공격 등을 받았고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기업이 인증 심사만 받았어도 피해를 막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업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증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은 매년 한 번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발급된 인증 480건 가운데 12.5%가 심사를 안 받았는데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게 기준을 보완하고 사후 심사 관리도 강화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로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69건으로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5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 25.6%, 취소 환불 지연 및 거부 23.5%, 제품 하자와 품질 관련 21.3% 등이었습니다. 국내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5조 3천억 원 규모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특히 11월부터 12월 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유명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요인한 뒤 실제 배송해주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제품을 보내주는 쇼핑몰 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를 비슷하게 모방한 유사 사이트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산이나 운동할 때 휴대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 규격을 15배에서 22배 초과한 경우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제품 4종이 압력 권고 규격을 지키지 않은 걸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9종 가운데 4종은 2018년 11월 이전에 생산됐으며 내용 압력이 최소 1제곱미터당 150에서 222kg 포스로 권고 수준 10kg 포스보다 최대 22배 높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4종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도 은행권이 나홀로 호실적을 거두면서 은행 횡재세 논란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도입 논의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은행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 횡재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어 이틀 뒤엔 은행이 과점 체계를 이용해 갑질을 많이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지난 2월 예대금리 차로 인한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냥하며 내놨던 표현보다 수위가 한층 더 세졌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은행권 홀로 호실적을 거둔 걸 또 한 번 지적한 겁니다. 실제로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 수익은 30조 원을 넘어섰고 5대 은행 임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도로 걷어들이자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적이 아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 원칙하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은행권의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 내지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지점에 대한 의원님 지적도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동안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춰온 은행 입장에선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상생금융 노력과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했습니다. 법인세에 추가로 회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과세와 금융시장 교란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고위층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고급주류에 해당하는 위스키와 와인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거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는 달리 올해 들어 9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 수입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4일 목선을 타고 귀순한 북한 주민들의 발언 등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아주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귀순한 4분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위스키는 287만 달러, 와인은 231만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이상,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가능한 무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위스키는 2010년, 와인은 2001년 이후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위스키나 와인은 북한 고위층에서 선호하는 선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당국에서 이들의 사치품 소비를 위해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제의 결속을 위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신들의 가장 측근들, 충성심 강한 그 측근들에게 좀 더 뭔가 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런 사치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고급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농촌 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은 크게 줄고 자기 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수업은 치즈 만들기 체험.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꽃치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유를 알맞게 데운 후 식초를 넣고 정성껏 저어주자 순두부 같은 응고물이 나타납니다. 학교 텃밭에서 따온 꽃잎과 허브로 예쁘게 모양도 내봅니다. 작품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신기함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오늘 치즈 만드니까 뭐가 재밌었어? 순두부 닮은 치즈가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이 학교에선 인근 낭동과 곤충, 원예치유 등 농촌 체험농장 3곳과 연계해 방과후 농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식물을 돌보고 키우는 친환경 텃밭교실도 도입했는데 만족도가 기대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내 화분을 갖는다거나 내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도 이렇게 돌볼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자기 효능감도 갖게 되고요. 또한 책임감도 굉장히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질 만족도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업 입시 스트레스, 유대관계 약화, 돌봄 손길 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텃밭 정원 각국의 활동을 통해 우울감과 불안감은 각각 56.8%와 36.4% 감소하고 자기 효능감은 11.5%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자체 육성한 전국 1,170여 곳의 농촌 교육 농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체험 학습이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촌 교육장이 활성화될 경우 농장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업용 드론 방제사와 치유농업사 등 교원들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도 개발해 농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단색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박서보 화백이 지난 14일 향년 92세 나이로 타계했는데요. 고 박서보 화백의 단색화는 마치 수행하듯 반복해서 그려내는 작업으로 수행의 예술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단색화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월 14일이었습니다. 박서보 화백이 타계하셔서 전국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었는데요. 미술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보급 작가였던 박서보 화백의 타계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죠. 워낙 독보적이었고 또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일조했던 거장이었는데요. 이 미술계뿐만 아니라 대중들 또한 SNS 등을 통해서 애도의 뜻을 보냈습니다. 특히 박서보 화백이 생전에 각별했던 곳들이 있는데요. 그중 국제갤러리 같은 경우는 박서보 화백의 타계 소식 이후에 이현숙 회장의 명의로 추도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의 조연화랑도 기존 11월 12일까지였던 박서보 화백의 개인전을 12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 화백의 작품을 보고 또 기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박서보 화백이 타계하면서 이후환 화백이 박서보 화백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박서보 화백이 운영했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편지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이 이후환 화백이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온 애도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문장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떠나시는군요. 잘 지키고 버티셨습니다. 그 가난하고 험한 상황 속에서 새 물결을 이루시고 한 시대를 만들어 세계에 우뚝 세웠으니 장하십니다. 이제 거대한 별은 졌습니다. 비워진 빈자리를 메꿀 이 없으니 어이하리까. 오늘도 바람이 불고 그 속에 존재의 목소리 들립니다. 고이 잠드소서. 네,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선두에서 개척자로서 또 동지로서 선의의 경쟁자로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두 작가의 우정이 돋보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서보 화백이 단색화의 거장으로 워낙 유명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단색화의 역사에 대해서 되짚어 주실 텐데, 근데 재밌는 게 이 단색화를 해외에서 그대로, 영어 철자 그대로 DANSAEK HWA 이렇게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단색화는 쉽게 얘기하면 단색조의 회화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쓰였는데요. 이 단색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단색화라는 용어라던가 또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왔습니다. 이 단색화라는 용어 자체는 2000년에 있었던 제3회 광주 비엔날레에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 전시를 기획했던 윤진섭 미술평론가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고요. 이후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한국의 단색화 전시 등을 통해서 영문으로 단색화라고 표기되면서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모노크롬이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 코리안 모노크롬 페인팅이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단색화 단어 그대로 영어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진섭 미술비평가는 당시에 우리의 것은 우리의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영어로 그대로 단색화라고 쓰는 걸 보니까 굉장히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단색화가 한국의 모노크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 단색화의 시초를 알아보려면 이 서양의 모노크롬 형식도 함께 참고를 하면 좋은데요. 이 모노크롬 회화는 지난주 방송에서도 다뤘던 이브 클렌 같은 작가들이 전개를 하기도 했던 방식으로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유럽에서 성행했던 사조입니다. 이 당시 현대미술 작가들이 이미지나 또 다양한 색채를 거부하고 그와 반대되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색만을 사용하면서 이 회화의 종말을 알린 건데요. 우리나라의 단색화 또한 이 단순화된 색채가 큰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 모노크롬과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의 단색화는 작가의 행위를 통한 정신적인 고찰과 또 물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더해지고요. 이 자연에 대한 회귀 등 동양적인 철학 등이 들어가 있는 점이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네, 동양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는 점이 되게 궁금한데 단색화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네, 이 단색화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불안정했던 우리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생겨났는데요. 이 1950년대부터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이라던가 또 다양한 미술사조 전개에 국내 작가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의 미술계에서도 해외 미술 비엔날레에 참여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박서보 화백이 국내 최초의 앵포르멜을 전개했었죠. 이 정형적이지 않은 비정형 회화를 뜻하는 앵포르멜과 또 기하 추상이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등장을 했고요. 이후 70년대 중반부터 백색 모노크롬이 등장합니다. 이 백색 단색조를 통해서 평면성을 탐구하는 작업인데요. 이 대표적인 작가로는 정상화 화백 등이 있습니다. 이후 국내 유수의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이 단색화를 조명하는 전시가 활발하게 열렸고요. 해외에서도 이 한국의 단색화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 정말 어느 순간 단색화가 굉장히 열풍이 일었던 시기가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였죠? 네, 맞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 국내 미술 시장을 중심으로 단색화 열풍이 크게 일었는데요. 당시 단색화 붐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외 컬렉터들 사이에서 단색화 작품에 대한 애호와 또 수요가 늘면서 경매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는데요. 이 단색화 거장으로 손꼽히는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또 하종현, 윤형근 등의 작가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내 메이저 갤러리들이 앞다투어서 전시를 했고요. 이 베니스 비엔날레 등에 참여를 하고 수십억 대로 낙찰되기도 하면서 해외 컬렉터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열풍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이 단색화를 처음으로 명명했던 윤진섭 미술비평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단색화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 외에도 단색화 자체의 어떤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또 세계화를 위한 전략과 마케팅이 너무 앞섰다. 또는 단색화에 대한 내부적인 정의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단색화 화풍의 대표작들도 궁금한데 소개해 주시죠. 네, 박서보 화백과 또 이우환, 윤형근 화백 등의 작품은 이전 방송에서 몇 차례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정상화 화백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정상화 화백은 하얀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백색조 단색화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올해 91살인 정화백은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하려고 했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연구와 작업으로 지금의 거장의 자리에 오른 작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2019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이 세로만 259.1cm, 또 가로 193.9cm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이 넓은 캔버스 안에서 색을 절제하고 또 평면성에 대해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물인데요. 1973년부터 단색의 그리드 회화를 시작했거든요. 이 정상화 화백은 이런 백색조의 작업을 꾸준히 제작을 했지만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직접 만든 캔버스에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흰색의 흙인 고령토를 바르고 말리는 것을 반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마른 고령토가 굳으면서 갈라지고 나면 그리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걸 떼어내고 그 안에 색을 담는 겁니다. 바르고 마르고 뜯고 메우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자체가 마치 하나의 수행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단색화의 정상화 화백 그림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단색화를 딱 보면 한국의 미와 또 정적임 그리고 여백이 주는 정갈함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은 별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단색화 장르는 많은 이들의 눈동자에서 반짝거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 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도파민 시냅스의 새로운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유니스트 김재익 교수팀은 도파민 시냅스가 도파민뿐 아니라 신경세포가 과하게 흥분하는 걸 막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도 함께 전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파민 시냅스에서 가바 전달이 감소하면 도파민 시냅스의 사멸이 촉진되는 걸로 나타나 억제성 시냅스의 속성이 도파민 시냅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도파민이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에 관여하는 만큼 도파민 시냅스의 새로운 특성을 연구하면 뇌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촉매의 성능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 수소 생산 성능을 가진 촉매를 발견했습니다. IBS와 유니스트 공동 연구팀은 수소 생산에 쓰이는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촉매의 성능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40개의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촉매를 합성하고 성능을 측정해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 뒤 인공지능에 학습시켰고 이를 통해 모두 10,000가지에 달하는 촉매 후보의 성능을 예측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이리듐 촉매와 생산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10배 정도 저렴한 페로브스카이트 촉매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의 성능을 크게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강기석 교수팀은 기존 전고체 전지의 전해질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소재의 염화물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기존 염화물 고체 전해질의 소재가 특이한 구조에 의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으며 이를 보완해 새로운 소재의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를 이용하면 전고체 전지의 안정성과 수명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황폐해진 생태계를 되돌리기 위해 식물 환경을 복원할 때는 초식동물이 큰 걸림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푸단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전 세계 식생 복원 연구 600여 편을 분석한 결과 초식동물이 복원 중인 지역의 초목을 식색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보다 89%나 더 감소시켰고 식물 다양성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반대로 초식동물이 없을 때 자연 재생 방식의 복원 효율이 93%, 초목을 심는 방식의 복원 효율은 158%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이번 더위는 주말 동안 내리는 비로 사그라들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비는 시속 50k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낙엽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관리, 또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